배우자나 자녀를 부하 직원 혹은 군대에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통제하고 너가 겨우 그런 이유로 이 룰을 깨트려? 라고 할 때 가해지는 분노가 장난이 아니야. 업무 성취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완벽주의에 가깝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웃풋 자체는 좋죠. 근데 대인 관계가 사실 스무스하지 않아가지고 본인보다는 주변에 있는, 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두 분 다음 주에 그 강연 있다면서요. 준비 잘하고 있어요? 완전 꿀먹은 벙어리네. 이제 해야죠. 아. 네, 아직은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준비를 하더라도 각자 준비하는 스타일들이 좀 다르잖아요. 네. 저는 뭐 준비 다 끝났죠. 머릿속에 있다라는 주의죠. 뭐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라는 게 없는 사람. 할 이야기는 현장에 가면 다 나온다. 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초청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해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항상 준비되어 있다. 완벽하게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다음 날이라도 갈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김지원 선생님은 정말 그렇게 잘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얼개를 잘 짜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이죠. 근데 뭐 준비야말로 이제 오동 선생님이 철저하죠. 제가 두 분보다는 이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는 이제 스타일이었죠. 내부자들 초창기부터.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강연은 물론이고 방송을 할 때도 풀대본이 없으면은 조금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냥 셋이서 합을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나름대로 볼 수 있는 풀대본을 이렇게 써본 적도 있고 그렇게 했었죠. 그 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이라는 단어 빼고 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네. 저랑 규영이가 맨날 되겠지 하자 이러면은 동훈이가 약간 표정이 굳어지면서 안 되는데. 맞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반기를 든 적도 네.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근데 결국에는 하면은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또 꼼꼼하게 준비한 거랑 그닥 차이 없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완벽주의라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분명히 필요한 거기도 하고 완벽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고 독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걸 한번 구분해보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완벽주의라는 말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언젠가부터 이제 게으름 완벽주의자 키워드도 많이 흥하고 맞아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또 정신과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강박성 성격 장애와 좀 겹쳐 있기도 하죠. 네, 이게 완전히 똑같진 않아서 일부 겹쳐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걔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지 각각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벽주의는 뭐 개인의 성격 특성 중에 하나로 봐야 되겠죠. 어떤 높은 기준을 스스로한테 부여를 하고 그걸 최대한 달성하려는 경향을 얘기를 하는데요. 완벽주의라는 게 이제 보통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도 되지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좀 지나쳤을 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스스로한테 지우게 되는 결과물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적응적 완벽주의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좋은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라고 해서 뭔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 완벽주의가 지나쳐서 오히려 독이 되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강박성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겠죠. 맞아요. 오동 선생님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조금 강박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소모도 굉장히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 두 분을 만나면서 많이 내려놓고 조금 조율이 되지 않았나. 예전에 이제 100의 힘을 줬다면은 지금은 한 6, 70 정도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응적이었던 완벽주의를 좀 저희가 적응적으로 바꿔준 거군요. 좋은 치료자를 만나서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완벽주의는 이제 그 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들이 숨어 있죠. 네, 프로이트는 이제 초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흔히 뭐 도덕,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게 너무 비대할 때, 클 때 이런 완벽주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막 넌 완벽해야 돼.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완벽주의가 된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들러는 이제 모든 걸 좀 열등감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네, 이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완벽주의가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마저 틀리면 안 돼. 네, 이거마저 잘 못하면 나는 되게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완벽주의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또 인지행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역기능적 신념이라고 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잘못된 핵심 믿음이 존재를 할 때 이런 완벽주의가 생긴다고도 보는데요. 나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돼 같은 어떤 흑백 논리에 가까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의 가치는 내가 이뤄내는 어떤 성취에 의해서만 평가되고 좌우가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생각들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이제 TCI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타고난 기질 중에서 이제 불안기질, 위험회피라는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낙천적으로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거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라고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을 해가지고 대비를 더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이 완벽주의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사실 저는 불안으로 설명하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안이 잘 치료되면 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약간 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 불안이라는 게 이제 직접 눈에 보이는 거기도 하지만, 아까 규영이 얘기한 것처럼 초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이 나를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이 불안이 너무 높아지면 아까 인트로에서도 얘기했던 게으른 완벽주의자, 이제 완벽주의와 그리고 회피가 약간 섞인 버전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불안이 낮아지면은 조금씩 하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완벽주의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질병이냐 아니냐는 이 증상이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로 결정을 하게 되죠. 내 대인관계나 뭐 사회, 직업적인, 학업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인데, 완벽주의도 비슷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응적 완벽주의라는 거는 내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는 있지만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는 좀 조절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적 완벽주의는 도달 불가능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 혹은 이것들이 정말 지나쳐서 정말 어떤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디테일에 집착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아니라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오히려 제 시간에 뭐 결과물을 내지 못하게 되는 식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 부정적 완벽주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유연하게 맞출 수 있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기준과도 유연하게 타협하고 타인과도 타협할 수 있냐가 적응적 완벽주의가 되는 거고, 비정적 완벽주의 분들은 정말 딱딱합니다. 네, 이제 타협이 안 돼요. 스스로도 그 타협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타인에게도 타협이 안 된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그렇죠. 나는 어떻게 맞추고 있는데 얘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부정적 완벽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강박성 성격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 강박성 성격 장애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제 완벽주의, 질서, 그리고 통제, 요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인관계, 직업적인, 사회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강박성 성격 장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단 기준은 이 8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부 사항이나 규칙, 목록, 순서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몰두해서 주요 목적을 잃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용이 중요한데, 글자 포인트는 뭘로 해야 되고, 그 굵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내용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진단 기준 중에서 네 번째죠. 도덕성, 윤리, 가치관에 있어서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융통성이 없다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리원칙주의자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의 좀 유도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허용돼야 될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고 그게 뭔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좀 허용해줘도 좋은데 그런 것조차 어떤 양심에 굉장히 거리낀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쳐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관계들이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스스로한테도 그런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상대방을 되게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네, 직장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죠. 음. 사실은 이 위에 이런 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 부서가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서원들은 계속 바뀌고 네, 그 사람만 잘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남을 엄청 이렇게 조져대면서 그 퀄리티에 맞추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주지 못하고 자기가 그걸 다 끙끙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단 기준 자체에 남에게 일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도 있고요. 저는 7번 진단 기준이 사실 진료실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자주 듣게 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게 자신과 타인을 위해 돈 쓰는데 인색하다라는 정신과 진단 기준에 이런 것까지 있어 싶을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가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돈을 극도로 안 쓰시고 정말 인색하다라고 이해 못하면서 혹은 내 배우자가 그렇다. 내가 좀 쓴 거에 대해서 엄청 화낸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 강박성 성격 때문에 사실 내적인 불안 이 다 통제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변수가 왔을 때 모아놓은 돈을 거기다 써야 되는데 이런 의미 없는 것들로 빠지면서 나의 통제가 깨지는 거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표출될 때가 있죠. 그렇죠. 예, 돈을 쓰는데 이제 목적도 본인이 정해놓은 그 원칙에 따라서만 또 써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기분 좋게 이거 먹으면 되잖아. 그죠. 이런 거 안 돼. 나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뭔가 이런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여유 이런 것들보다는 일, 생산성, 좋은 결과물, 미래를 위한 대비 이런 것들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이분들 개인으로는 업무 성취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완벽주의에 가깝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웃풋 자체는 좋죠. 근데 대인 관계가 사실 스무스하지 않아가지고 뭔가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내는 퍼포먼스 대비 좀 손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완벽주의라는 게 무서운 게 이런 분들은 일 잘하고 좀 인정받는 경향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꼼꼼하고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이렇게 잘 된 거고 나도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완벽주의를 계속해서 강화시킵니다. 네, 이게 문제라고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본인이나 결국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은 어떻게 보면은 일을 매개로 하는 곳이고 결국 뭐 일을 잘하면 이라고 좀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정이나 네, 이런 이제 친구 관계 같이 좀 친밀함을 매개로 하는 뭐 가정은 또 말할 것도 없죠. 네, 사람과 애정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관계에서는 정말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우자나 자녀를 부하 직원 혹은 군대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랫사람 대하듯이 통제하고 그렇게 차갑게만 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집안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네. 이것들을 꼭 지키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격 장애들 중에서도 표현도 굉장히 좀 절제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이 강박성 성격 장애에 해당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류가 없는 거죠, 가족들끼리. 감정적인. 네, 근데 되게 무서워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키기 위해 하루 종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가 겨우 그런 이유로 이 룰을 깨트려? 라고 할 때 가해지는 분노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에서는 굉장히 엄한 체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좀 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 규칙에 맞춰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녀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심한 마찰이 생겨서
그러다가 이른 나이에 좀 비행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이른 독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해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런 모습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내재화를 하는 거군요. 네, 너무 무서우니까 저기 똑같이 맞추면 난 공격당할 일이 없겠지라고 살기 위해서 이런 강박성 성격을 좀 물려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많은 성격 장애들이 다 그렇지만 본인보다는 이 주변에 있는, 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치료 세팅을 찾는 경우가 참 드문 질병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강박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좀 보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의 평판은 나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어쨌든 일은 잘해 그 사람, 결과는 잘 나와 하면서 뭐 좋은 평가를 받고 뭐 사회적으로 나름 좀 높은 위치에 가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렇게 잘 해왔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의 어떤 뭐 컴플레인, 비판 이런 것들은 뭐 이 사람들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되는 걸 모르는군,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틀린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네, 맞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네가 이걸 맞춰야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예, 결국에 병원까지 내원하시기도 힘들게 되고요. 네. 근데 그 몇 번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훈이가 말한 것 같은 이유들로 치료 받으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치료 받으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이분들이 우울증이 생기면은 정말로 크게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로 크게 무너져 내리고 엄청 불안이 올라가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평생을 통제해온 분들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불안감은 엄청나더라고요. 온갖 약을 써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진짜 심하게 불안해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라는 것 자체가 또 그 이상화된, 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랑 현재 내 모습 이 사이에서 생기는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분들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한다는 건 이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더 할 수 없이 좀 초라해진 네,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우울에서 벗어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특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이 중년의 위기라고 하죠. 특히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생 동안 직장 생활에 매진해 오시던 그런 이제 전형적인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 이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중년의 위기를 참 크게 겪는 것 같아요. 일이라는 거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지내왔는데, 그 대상이 이제 어느 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자리를 이제 뭔가 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뭔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을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이제 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치료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성격 장애 수준의 분들은 이게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강박성 성격이 심하신 분들이 사람들이 저 사람 강박증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 강박증 아니야? 강박증? 저렇게 물건 다 맞추고 다 통제하고 저 사람 강박증이네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자기도 그 증상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없애고 싶어요. 근데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정적 접근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더군다나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자신의 약함을 털어놓는 거. 아까 중년의 위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기보다 어린 남자들에게 와서 그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거 진짜 힘들어 하시죠. 맞아요. 동성 치료자는 동성이라서, 이성 치료자는 또 이성이라서 얘기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뭐 치료를 어쨌든 이제 받으시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약물보다는 심리 치료가 좀 더 우선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저변에는 내가
뭐 완벽해지지 않으면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의 가치는 결과물로만 좌우된다. 네, 이런 식의 믿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 온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것들을 좀 되짚어 보면서 그 안에 이제 매여 있던 어떤 감정들을 좀 해소를 하고 생각을 바꾸려는 훈련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과정이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죠. 예, 일단은 치료자를 신뢰하게까지 만드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신뢰할 만한 치료자와 또 긴 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서 나의 패턴을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불안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 불확실함, 네, 불안전함, 예, 거기에서 오는 불안을 견디는 게 어떻게 보면 치료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오동훈 선생님이 그런 이제 조금 더 적응적으로 변화간다는 그 불안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저희랑 같이 했기 때문에 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만약에 오동훈 선생님이 혼자서 계속 유튜브 했으면 지금도 다 대본 써서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경직된 얼굴로 카메라를 주시하면서 네. 거의 뭐 국민 담화처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안전하게 했는데 준비했는데도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험이 반복이 되고 네, 긍정적인 강화가 되면 이런 강박성 성격 장애도 예, 조금씩은 네, 좋아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뭐 내려놓는 것들이 뭐 한순간에 이렇게 확 된 거는 아닌데 계기가 될 만한 이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아마 같이 뭔가를 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잘해도 한 70점 정도 될 거고 못하면 한 50점 정도 되니까 부담을 갖지 말라라는 얘기를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셨는지 제가 어디서 듣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강연을 할 때 좀 리마인드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못하면 빵점 잘하면 100점이라고 뭔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나는 지금 수준에서는 70점 잘해야 80점이고 반대로 내가 좀 전다 많이 못한다 라고 해도 그동안에 또 해온 바가 있으니 한 50점, 60점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힘을 많이 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관점으로 또 한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규영이가 했던 말이에요. 네, 제가 훌륭한 치료자였네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내부자들을 정말 챙겨봐 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국일보에 꽤 긴 칼럼을 연재하고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동훈이 글 보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글 진짜 잘 썼더라고. 그래요? 그 진짜 고퀄리티로 되게 잘 썼는데 아시겠지만 동훈이만 여태까지 책을 안 냈어요. 이게 동훈이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시작이 잘 안 되고 있었던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런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기준을 조금만 더 낮추면 조금만 더 적응적인 면을 키우면은 더 좋은 결과물이 오히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네요. 네, 저도 여러분도 아예 어떤 두려움, 완벽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 때문에 뭔가 못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라도 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